GV는요,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이자 이 원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에 이제 SF에 투자를 해주실 출판사 대표님께 SF를 어필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일단 두 분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욱 작가님 먼저. 안녕하세요. 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원작을 쓴 김추혁 작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체와 와일드싱을 뒤로하고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를 선택해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GV에 참석한 배우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욱 작가님은 지금 GV 몇 번째세요? 오늘이 두 번째예요. 네. 그 첫 번째에서는 좀 원작 얘기 많이 하셨죠. 김겨울 작가님이랑 같이 했는데 겨울님이 사실상 사운드를 다 채워주시고 저는 겨울님이 원작과 영화를 해석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좀 보태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좀 반대입니다. 저는 오늘 두 분께 많이 질문을 드릴 거고요. 일단 원래는 이제 원작 얘기를 조금 덜 해볼까 싶었다가도요. 오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전에는 최욱 작가님의 팬들이 많으셨다면 오늘은 또 이제 이 영화로서 이 소설을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원작에 대한 얘기와 영화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영화는 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2019년에 발표한 최욱 작가님의 소설집에 들어있는 소설이 원작이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소설과 영화의 큰 결은 대부분 똑같아요. 소설에서도 그 서간체의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 있고 순례자들이 시초지로 돌아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품은 인물이 그곳에 가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일단 저는 이렇게 뭔가 그 큰 영화 자체가 소설의 원작을 되게 존중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봤는데 대표님은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소설을 먼저 보셨었나요? 네네. 예전에 읽으셨어요? 예전에 한번 읽었고 이거 GV 정해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원작과 영화를 같이 보셨을 때? 두 매체의 매력, 아까 뭐 이제 존중하는 태도로 이 영화를 만드셨다라는 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근데 화자가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이 영화는 화자가 소피의 느낌이라면 사실상 소설에서는 소피가 그냥 편지를 읽는 사람이잖아요, 받는 사람. 그래서 그 소피라는 인물을 조금 더 부각시킴으로써 그 시초지가 아닌 그들이 살고 있는 행성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풍족하게 표현을 해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가님은 그러면 이 소설을 처음 쓰실 때 혹시 어떠한 창작 계기로 소설을 쓰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 소설은 제가 쓴 계기를 엄청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엄청 좋아하는 작가님이 계신데 김보영 작가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작가님이 저한테 제안을 주신 거예요. 본인이 어떤 그 작가들을 모아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와라라고. 근데 그 작가님이 게임 시나리오 출신이시기도 한데 약간 게임 같았어요, 그 기획이. 그러니까 진량을 나눠가지고 작가 10명을 모아요. 그러다 반반 나눠서 반은 디스토피아를 쓰게 하고 반은 유토피아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엔솔로지로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겠다, 제가 참여를 하고 싶다, 뭘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보영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SF 작가들이 다 좀 음침해서 다 디스토피아를 하려고 할 것 같다. 김추혁 작가님은 이제 유토피아를 맡아달라. 그래서 그때는 너무 자신 있게 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마감 한 2달, 한 달 전쯤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구상을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이제 구상을 시작했는데, 근데 좀 막막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이제 기억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명작을 떠올려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토피아에 대한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유토피아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왜 이렇게 유토피아 작품이 없을까를 그제서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하죠. 유토피아는 갈등이 좀 최소화돼야 되고 갈등이 있어도 그게 잘 풀려야 유토피아인데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일단 매체로서의 어떤 재미가 없기도 하고 또 작가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구현해서 보여줬을 때 그게 독자나 관객에게까지 유토피아라는 보장이 없어요. 작가의 어떤 신념과 사상 같은 걸 막 되게 응축한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에 기억되고 있는 유토피아 작품들 대부분이 막 수십 년 전에 뭐 구소련 시대에 썼던 공산주의 유토피아 뭐 이런 작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진짜 망했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유토피아랑 디토피아를 하나의 뿌리로 붙여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에서 유토피아도 출발하고 디토피아도 출발하는 이런 얘기를 한번 써보자. 그 결과물을 이제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인데 제가 사실 그 소설을 썼을 때는 어떤 함정을 좀 피해가는 전략이 있었어요. 유토피아라는 게 구체적으로 묘사할수록 독자들이 의구심을 품기 쉽거든요. 이게 구체적이고 이 시스템이나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막 생생할수록 아, 이게 진짜 유토피아 맞아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소설의 구조나 어떤 형식이 그걸 좀 우회해 갈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략은 유토피아를 좀 추상적으로 묘사하고 디스토피아를 좀 생생하게 와닿게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 그 소설을 쓸 때의 전략이었고 근데 이걸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옮기게 되면 양쪽 다 어느 정도는 구체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 함정을 피하셨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도 매체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표현된 유토피아는 좀 마음에 드나요? 아 근데 사실 이 유토피아는 그 관객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유토피아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섭죠? 좀 쎄한 느낌으로 연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좀 달라지긴 했어요. 맞아, 우리의 약간 상상력이 뭔가 아름다운 어떤 그 갈등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도 어딘가에서 받은 이미지인 거야. 그게 넓은 드넓은 초원에 하얀색 옷을 입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 되게 미드소마 같은 세계관인데 그 하신 말씀 중에 일단 동의하는 건요. SF 작가들이 대체로 디스토피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디스토피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SF를 좋아하기도 하죠. 되게 행복을 그닥 바라지 않아요. 왜요? 행복을 좀 바라세요. 행복하게 사셔야지.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 그럼 스스로 나름의 어떤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는 무엇일까를 정의 내리잖아요. 근데 유토피아는 너무 단순하긴 해요. 그냥 완벽한 곳이에요. 근데 디스토피아는 완전히 불완전한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그곳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개개인이 너무 다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하얀 백지에 빨간색 점 하나가 딱 찍혔어요. 이걸 이제 돌이키고 싶어는 시간을 돌릴 수는 없고 이걸 완벽히 지우고 싶을 때 그거를 빡빡 지우는 일보다 빨간색을 보이지 않게 하려면 그 도화지에 다른 색 점을 무수히 많이 찍으면 빨간색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불안함과 다채로움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공존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여지는 시초지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뭐 하나가 그 붉은 어떤 얼굴의 흉터가 유토피아에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단점이었는데 시초지에서는 그게 그냥 하나의 어떤 다채로운 색깔로 치부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소설에서 읽을 때는 크게 와닿지 않은 어떤 이미지였는데 말씀하신 것과 어떤 걱정과는 또 반대로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눈에 확 들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가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조차도 격식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항상 그 술 좋아하는 아저씨들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뻘소리만 하다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배운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 저랑 얼굴 그때 제가 주인공이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렇게 또 제3자의 느낌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역시 이 작가님들의 이 품위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뮤비가 조금 신기하게 성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애초에 예정된 뮤비는 아니었는데요. 갑자기 생긴 건데 왜 갑자기 생겼는지 셋 다 몰라요. 저는 작가님도 오신다 그래서 온다 그랬는데. 전 두 분이 한다고 해서 못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제작사 놈들이 그렇게 섭외를 해요. 네. 누가 한다는데?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이제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GV를 여러 번 하기도 했고 특히나 초엽 작가님 소설이고 SF가 국내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안 불러주면 섭섭한데라고 생각하던 찰나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랭크 왔는데 그래서 오늘 유달리 너무 많이 긴장을 한 거예요. 두 분이랑 무슨 대화를 해야 하지? 그래서 박정민 대표님한테 아니 계속 이제- 대기실에서 그 뭐죠 그거 물렁물렁한 거 슬라임 네 여기 그걸 있어요. 계속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불안하다고. 그래서 혹시 이 어떤 SF를 이제 책을 내시기도 하잖아요. 곧 내실 예정이기도 네. 하고 그랬을 때 이 영화를 포함해서 순례자들이라는 원작도 그렇고 SF가 주는 어떤 매력이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SF가 주는 매력은 저에게는 명확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조금 아슬아슬한 지점들을 조금은 이제 우리의 이 현실과 멀리 떨어진 곳의 세계를 표현을 함으로써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SF 작품들 그런 SF 작품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순례자는 왜 돌아오지 않는가도 제 나름의 뭐 이제 작가님이 어떻게 이 작품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는지 잘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사회에 만연한 과거부터 만연했던 그 분리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도 있을 것이고 그 유토피아 얘기하셨지만 사실상 유토피아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고 오히려 유토피아는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내가 놓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오는 그 행복감이 가장 행복한 세계일 수 있다라는 지점들 그런 것들을 특히나 오히려 SF 작품에서 그런 메시지들을 좀 자주 발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F를 보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순례자들 볼 때 이제 배우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SF가 사랑을 진짜 잘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종족 간의 사랑일 때도 있고 그 우리 최근에 그 프로젝트 해밀리만 봐도 또 외계인과의 우정인데 이것도 굉장히 큰 규모의 사랑이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는 사랑을 못 쓰세요. 왜 갑자기 디스를 하세요? 저희가 이틀 전에 만났을 때 그 고민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은 헤테로의 어떤 멜로가 메이저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쩌면 그거를 정면으로 돌파를 못하는 사람들이라 좀 큰 규모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해서 제가 이 대화를 나누고 다시 순례자들이라는 영화랑 원작을 다시 읽었을 때 느꼈던 게 작가님이 이 모든 감정의 가장 핵심이 사랑이라고 썼는데 사랑이라고만 말하고 사랑을 하나도 표현을 하지 않은 거예요 소설에. 그녀도 역시나 모르고 있구나. 이제 조금 알 것 같나요? 이걸 쓸 때와 지금 다시 쓴다면 그 선택에 대한 어떤 절절한 사랑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원작을 쓸 때부터 이 원작 소설이 결함이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너무 사랑 중심주의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사랑이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결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세상과 싸우고 싶어라는 사람도 분명 있지만 그 현실의 사랑은 그것보다 좀 더 질척하고 우리 세상과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숨자 이런 사랑이 사실 좀 더 많은 것 같고 되게 다양한 결이 있는데 뭔가 되게 좀 그 중에서도 좀 멋진 종류의 사랑을 보여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이 사랑의 형태를 조금 협소하게 그린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보여주는 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단지 뭐 어떤 성애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어떤 존재, 심지어 인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존재를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고 죽고자 하는 마음이면 이게 사랑일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어떤 씬이 있어서 그게 좀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되게 협소하게 정의한다면 작가님과 저는 사랑 얘기를 그렇게 잘 못 쓰는 게 그렇지만 좀 더 폭넓은 범위로 정의한다면 그래도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그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멜로 좀 써주세요. 멜로. SF 멜로. SF 멜로는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이 좀비라거나 네네. 그렇죠. 외계인이라거나 네네네네. 로봇이거나 네네. 그런 건 이제 쓸 수 있죠. 그렇죠. 써주세요. 무제를 통해서. 네, 저희랑 같이.
괜찮은데요. 네. 왜 갑자기 멈췄어요? 왜 고장났어요? 아니, 멜로라는 단어가 음. 최근에 저의 화두기도 했거든요. 아. 최근에도 이제 그 뒷자리에 태워줘라는 GV를 하면서도 이제 사랑이 주는 어떤 거짓들 그 미디어에서 저는 사실 작가님 동의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문학만이 인간의 감정 중에 사랑을 좀 쓸모없는 것으로 잘 치부하는 것 같거든요. 아, 문학에서는 네네네. 더 중요한 감정이 외로움이나 고립, 자기 혐오나 우울 같이 좀 더 자기 집중되어 있는 이야기 거기 어떤 로맨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라던가 혹은 나르시시즘이 가미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문학은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느낌인데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다른 모든 이야기를 갖고 있는 다른 매체는 사랑이 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주의적인 이야기로 변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의 애니메이션을 보기 전에도 아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떠난 인물의 이야기로 너무 잘 바뀔 수 있는 소재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떤 이런 각색의 방향성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 원작 판권을 팔고 나면 거의 그냥 아예 개입을 안 하거든요. 모든 걸 전적으로 다 맡기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이랑 저를 분리해서 생각하기도 편하고 저는 그냥 제가 어떤 매체의 소비자로서 있을 때도 원작을 막 존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원작을 존중하는 건 뭐 제작자의 마음이지만 실제로 그 결과물을 만드는 건 어쨌든 책임은 이 제작자분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작을 팔 때부터 원작자가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잔인한 게 있잖아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내 원작이 훼손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원작은 네가 원작 돈 줬으니까 너는 네 알아서 해 이거예요. 근데 원작이 안 돼. 아니 원작이래. 그 2차화된 게 망하면 원작도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경우가 있어. 아니 그럼요. 대체로 그랬을걸요? 네, 원작이 좀 그러니까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거죠. 예, 그냥 굳이 그렇게 입방아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글이 그러면 노이즈 바이럴이 되지 않을까? 돈이 최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각색 그 제안이 왔을 때 성별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뭐 주제 의식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때는 좀 거절을 하는 편인데 그럼 혹시 배우님도 뭐 최근에 영화들도 그렇고 원작이 있는 작품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원작을 꼭 읽어보세요. 요즘에는 원작 있는 작품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읽어보는데 그렇게 막 원작에서 좋은 것만 좀 취하려고 하죠. 좋은 것만 취하고 그 이제 연출자, 작가 이런 분들이 바꾸신 부분은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이제 좀 따라가는 게 있고 근데 뭔가 조금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토론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씩은 원작을 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감독님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안 보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예요? 영화의 방향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좋은 소재만을 갖고 온 건데 이 원작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 따라가야 될 것 같은 어떤 관성 같은 게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 그러니까 이거를 소재로 우리가 다른 매체의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더 좋은 방향성으로 더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자꾸 여기서 뭔가를 끌어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그냥 보지 않아도 된다. 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봤을 때 이제 원작에서도 느꼈지만 이게 참 좋은 순환의 구조의 이야기고 특이한 구조라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SF는 되게 떠나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판타지가 보통 어떤 인물을 가지고 마을을 떠난 영웅이 인물을 수행하고 성공하고 다시 마을로 회귀를 하는 얘기라면 SF는 되게 떠나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헤일밀리도 뭐 예컨대 마지막에는 지구에 올 것처럼 하지만 보여주지 않고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인터스텔라도 결국에는 이제 더 먼 행성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SF는 항상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순례자들의 얘기를 하는 게 이제 SF인데, 이 구조가 진짜 신기한 게요. 이 시점 자체가 행성 다른 마을에서 시작을 하고 이들이 가는 시초지가 지구인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돌아오는 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떠나야 해. 이곳에 어떤 결함이 있고 우리는 더 새로운 행성으로 나아갈 거야. 더 큰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기존의 SF 이야기와 다르게 이곳으로 결국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의 구조인 게 다시금 느껴져서 저는 일단 너무 좋았고요. 그렇다 보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 SF 이야기는 지금 이 현대에 어떤 시의성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왜 다시 결국에 지구로 돌아올까라는 고민도 같이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야기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사랑뿐만 아니라 분노도 있고 질투도 있고 어떤 혐오도 있고, 근데 이런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좀 취약점이라는 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거나 어딘가에 뭔가 분출하거나 혹은 사랑의 낯간지러움을 느끼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둔해지고 좀 꺼려하는 것 같고, 그리고 못하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소통하는 모든 방식들이 텍스트잖아요. 나 너무 기뻐라고 말하지만 그게 실제로 육성으로 누군가랑 마주보는 것보다는 이런 핸드폰으로 서로 이제 소통하는 게 더 많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어떤 한편으로 이미 우리의 행성은 그 마을처럼 되어 있고 이 지구는 우리가 진짜로 돌아가야 하는 것들이 저렇게 분노하고 사랑할 때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는 지구의 행성으로 가야 하는 어떤 느낌도 들더라고요. 괜찮은 해석인가요, 이건? 좋아요. 네. 저는 그 마지막에 소설이 마지막에도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의 인용과 시인의 문구가 이제 우리가 지구에 가면 많이 괴롭고 고통스럽겠지만 그것보다 행복할 거야 이런 문구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인용해 주시는데,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람이고 살면서 무조건 고통을 겪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냥 고통에 있는 게 인간 존재의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약간 일종의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어차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이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꿈꾸던 대로, 저도 예전에 소재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 억제되는 세대에 대한 어떤 시기에 대한 얘기를 쓰는데, 그런 행성 마을 같은 게 정말 이루어지면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배우가 첫 번째로 사라지겠다. 그 배우는 감정을 모방하고 표출하고 전달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어떠한 역할을 받았을 때 그 역할의 감정을 네. 드러내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감정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아무도 공감해하지 않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사라지는 직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궁금해, 그러니까 뭔가 더 신기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봐도 그 막 꼭대기에서 울고 있는 사람 보면서 막 저게 우리가 배웠던 슬픔이라는 건가 봐 하면서 막 구경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경하지 않을까요? 구경만 해도 돼요? 돈은 좀 내고. 여기도 자본이 역시.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소설 보고도 그렇고 영화 보고도 그렇지만 저는 고통이라는 거에 대한 거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고통을 참는 걸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고통이 오지 않는 상황을 세팅해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 행성에 있다가 성인이 돼서 순례길에 가야 된다. 그러면 지구에 내리자마자 다 바로 돌아가.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우선. 이 너무 순례자는 왜 이렇게 빨리 왔는가? 네. 저가 왜 이렇게 빨리 왔지? 꽃다발을 주면서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같이 춤추고 있고. 그 장면이 너무 기괴하긴 해요. 네. 기괴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춤추고 있는 장면. 이 미드소마를 많이 보셨겠지만 그 여파인지는 몰라도 이게 우리의 표정이 다른 이유와 감정이 다른 이유는 어쩌면 그런
공포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여서 문득 우리가 왜 어떤 영화나 연극을 볼 때 하나의 감정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근데 그때 그 공간이 문득 기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두가 다 같이 웃고 있고 다 한꺼번에 울고 있고 그러네요. 를 봤을 때 심정도 비슷한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네 무대에서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무대에서는 좋죠. 그 어떤 배우의 의도에 따라서 관객들이 하나의 감정을 느껴준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제3자가 밖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좀 기괴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러네요. 정말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네. 무대에서 표정이 보이나요? 관객들의 관객석에는? 표정이 보이죠. 너무 잘 보여서 집중이 깨질 때도 있어요. 내 의도대로 움직여주 그 이제 따라와주지 않을 때 오는 그 당혹감은 여러분 그런 꿈 안 꾸시나요? 그 대사를 하나도 못 외우고 무대에 오르는 꿈 같은 거 꿔본 적 없으세요? 대체로 안 꾸지 않아요. 아니면 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수능 시험을 보는 꿈이라든지 대충 뭐 그런 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비슷한 류의 감정. 내가 뭘 했는데 뭔가 싸하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한 5분 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계속 복귀하다가 그 공연을 망할 때도 있죠. 그런 종류의 꿈을 꿔보신 적 있어요, 작가님은? 저는 그 강연 안 가서 다들 수백 명이 저를 기다리는 꿈 뭐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는데 그거 그냥 무책임 게으른 거 같은데요. 전 최근에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안 갔어요 강연을? 그때 기차 사고로 이제 상위선 하위선이 다 정지가 저기 사고 날에, 있었던 네네. 날. 그날 제가 딱 천안에 강연을 가야 됐었는데 막혀갖고 처음으로 택시 타고 천안을 가봤어요. 30분을 늦었는데요. 들어서면서 마이크를 들고 이제 인사하면서 이제 강연을 했던 그 끔찍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이구야. 죄송해요. 제가 사회를 좀 항상 대답만 하다가 사회를 보려고 하니까 매끄럽진 않은데 그 영화와 SF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그 SF가 요즘에 해외에 되게 많이 나가고 한국 SF가 이제 조금씩 뭔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영화도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뭐랄까 아직까지 그 작가님이 느끼시는 SF 우리의 소설들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됐을 때 느끼는 좋은 감정이랄까 이번에 어떤 기분이셨을지 본인의 영화를 봤을 때. 일단 좀 좋았던 게 그 원래 이 애니메이션이 제가 처음에 기획을 들었을 때는 극장 개봉을 전혀 목표로 하지 않고 훨씬 짧은 분량이었고 그리고 OTT 이런 걸로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처음에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초반에 들었을 때는 거의 20분 분량? 30분 분량이 엄청 짧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극장에서 보는 그런 경험을 생각도 안 해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아까 설아 작가님이 뭐 기괴하다라고 하시긴 했지만 뭔가 어쨌든 그건 창작자로서의 어떤 욕심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순간과 어떤 장면에 이 사람들이 다 내가 의도한 대로 느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좀 실패하죠 대부분. 사실 극장이든 뭐 연극을 하든 그 순간에 모두가 다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뭔가 그것이 의도된 어떤 공간 안에 있다라는 게 좀 재미있었고 극장에서 뭔가 저희 원작으로 한 어떤 매체가 상영되는 걸 보는 그 경험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상영관에서 영화 상영할 때 끊고 몰래 들어가서요 관객들 얼굴을 봐요. 저는 그 청개의 파랑이 뮤지컬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몇 차례 보다가 중간에 한번 객석들의 관객들의 얼굴을 봤어요. 근데 다들 이제 울고 계셨는데 문득 우리는 독자의 실시간 표정을 잘 못 보잖아요. 책을 읽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느 장면에서 어떻게 우는지 그냥 항상 그 읽기가 끝난 다음에야 소감으로서만 듣지. 근데 문득 그때 그분들의 얼굴 표정이 이게 내 독자들의 얼굴이겠구나. 내가 다시는 볼 수 없는
이라는 감정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천드려요. 대신에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수 있어요. 뒤를 보고 있어. 혼자 네. 앞에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경험들이 좀 있고 그래서 대표님도 이제 뭔가 책을 출간하시면서 SF에도 관심이 많이 있으시죠? 관심 많습니다. 그 어떤 처음에 들었던 것과 좀 비슷하긴 한데 그 한국 SF만의 좀 특징적인 느낌이 있으신가요? 왜냐면 저희가 최근에 같이 팟캐스트 녹음할 때 네. 그 어떤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외 SF에 대한 거는 워낙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나오는 한국 문학들이나 한국 SF에 대한 특징이 좀 다른 게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뭐 제가 SF의 조예가 깊은 수준의 독자는 아니어서 뭐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으나 보통 제가 읽는 한국 SF 소설은 우선은 뭐 김수혁 작가님, 천선아 작가님을 비롯해서 뭐 청해 작가님, 요즘에 SF로 이제 각광받는 젊은 작가님들의 소설을 많이 읽는데 뭐랄까요, 조금 더 제 느낌에는 인간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해외 문학 작품들은 조금 더 그 세팅 값에 집중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라면 우리나라 SF는 좀 더 오밀조밀한 느낌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그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비단 문학뿐만이 아니라 뭐 영화나 드라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한국인의 정서인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감정에 집중을 하는 게요. 네네. 그 인간 서로가 그 풍성한 어떤 사이파이적인 환경 안에서도 인간을 놓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말 제가 외국 소설, 외국 작품들 잘 몰라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해외 SF를 많이 읽기는 하지만 확실히 한국 SF가 조금 더 트렌디하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되게 집중하고 있는 주제나 소재들도 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좀 다루는 것들 이런 의식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초엽 작가님의 애니메이션도 이 의미나 상징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해외에서도 많이 반응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해외에서 소개가 먼저 됐었나요? 네, 이게 개봉이 사실 6월에 하긴 했지만 작년 10월에 먼저 부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먼저 공개가 됐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뭐 프랑스 안시에서 또 상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소설 좋았던 게 한국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어서 좋았어요. 네. 요즘의 말과 좀 다른 결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 주인공이면 너무 사회주의에 쩔어 있는 건가? 이게 뭔가 좀 세계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미국의 얘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딘가에 있는 어느 나라의 이야기 같은 느낌이지 이게 한국 사람이 주인공이면 약간 에이 이런 게 어딨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냥 약간 뭐 이렇게 일차원적인 거부감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름이 그냥 통용되는 이름들이잖아요. 이 이름은 미국에도 있고 스페인에도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고 있는 이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범주가 넓어지는 느낌이라 좋았고 이거는 말 맞다나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완전 딱 정확한 게 그 저희 그 소설 쓸 때 이름 진짜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름이 주는 어쩔 수 없는 거부감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우주적인 어떤 무언가를 하는데 뭐 이름이 정민이야.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약간 너무 한국 사람 이런 느낌이 네. 있긴 하죠. 그래서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소설 쓸 때. 그래서 가끔은 아예 이름이 없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좀 이상한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 소설 쓸 때는 일부러 이름을 좀 더 그렇게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하신 거예요? 네, 되게 의도한 거 없고요. 사실 작품에서 어떤 인물을 쓸 때 구체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추상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유토피아를 묘사할 때는 좀 추상성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내가 유토피아라는 걸 어떤 실감나는 배경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유토피아라는 장소 자체에 대한 묘사도 구체적이어야 되고 시스템도 구체적이어야 되고 뭔가 요구되는 게 많잖아요. 단편 분량 안에서 다 담기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을 쓸 때 좀 전략적으로 하죠. 이게 아예 인물 중심으로 가는 단편이면 인물의 이름도 구체적이어도 되고 이 인물이 관계 맺는 사람들과 뭐 쓰는 도구 이런 거 다 구체적이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추상적인 관념적인 얘기를 하고 싶을 때면 뭔가 어디 가도 어울릴 것 같은 이름 뭐 안나, 소피 이런 이름 아니면 뭐 한국인 이름도 될 수 있고 외국인 이름도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갖다 쓸 때가 있죠. 작품의 분위기에 따라서 네, 맞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설계가 확실하시네요. 저희 김초혁 작가님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아시나요? 포항공대 나왔어요. 네. 대단하시죠? 그 약간 과학 전공하셨잖아요. 과학 무슨 전공이죠? 저 전공? 화학 전공했고 화학. 그 대학원에서 생화학 단백질 같은 거 그런 어떤 그때 배웠던 것들이 이 SF를 쓰는 데 있어 도움이 좀 돼요. 그때 배웠던 지식은 다 까먹었는데 아 이거 아까워라. 약간 방법론적인 거, 그러니까 파고드는 태도나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좀 도움 되죠. 그럴 것 같아요. 아직 그 두 분이서 개인적인 계약은 안 하셨죠? 했어요. 아, 했어요? 네. 같이 했잖아요. 그 이렇게 묶는 거 말고. 그건 아직.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자리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온 거예요. 제가 성계약을 안 하고 있어서 뭐라고요? 성계약을 일단 안 하고 아 있어서 성기야. 죄송합니다. 너무 딱 거절하시니까. 바로 어제가. 저희 그러면 시간이 좀 돼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객석의 관객분들도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시간 보고 두세 분 정도 질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그럼 혹시 이 영화에 대해 질문 주실 분 계신가요? 작가님이 먼저 질문자 한 번만 정해주세요. 하라고요. 질문자 뽑아주세요. 정해주세요. 여기 두 번째 줄. 네. 정리가 안 돼서 좀 보고 읽을게요. 소피가 이제 순례를 안 떠났는데도 결함이나 뭔가 이제 사랑 같은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지는 순례를 떠나서 지구에서 그것을 깨달았는데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이제 같은 성장을 이뤄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근데 이제 데이지가 마주한 감정이 소피의 깨달음이랑 뭔가 완전히 달랐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끝내 사랑을 못 깨닫지 못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랬다면 이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은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까 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봐서 이게 원작이랑 좀 달라진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작이랑 가장 달라진 부분 중 하나가 소피라는 어떤 캐릭터가 좀 확실해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소피나 데이지가 서로의 말을 거는 어떤 존재로만 있다가 여기서 이제 감정과 얼굴과 캐릭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왜 질문이 어렵냐면요. 보통 결말을 짓고 나면 그닥 생각을 안 해요. 그 소설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종종 이제 GV 북토크 갔을 때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아니면 다른 결말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라고 하면 없는데요. 항상. 또 있을까요 질문이? 질문은 아니고 네. 아까 그 유토피아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게 개조인의 삶이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약간 마을이 좀 더 유토피아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조금 했어서. 네. 원래 유토피아로 의도된 게 마을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원작을 썼을 때 마을이 유토피아고 그렇기 때문에 좀 추상적으로 묘사를 했었거든요, 원작에서는. 그리고 디스토피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디스토피아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단편 분량 안에서도 독자들이 충분히 자신 있는 상상력으로 이 디스토피아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 이번에는 대표님이 여기 네 번째 줄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그 원작에서 보면 릴리가 신인류를 만든 게 서로 밟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근데 왜 릴리는 그런 행성에서 신인류를 만들어 놓고 감정을 배우라고 또 지구에 가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가가지고 안 돌아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왜 굳이 릴리는 완벽하게 유토피아처럼 만들어두고 네, 이해했어요. 제가 설명을 걔가 왜 그랬냐라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릴리가 있고 릴리의 후세대가 올리브예요. 그리고 올리브의 후세대가 또 수피랑 대기진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3세대에 걸쳐서 전개되는 얘기를 이제 영화에서는 2세대로 압축이 된 건데 근데 원래는 그 원작에서의 구성은 릴리가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그때까지는 순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올리브가 이 유토피아의 진실을 알게 되고 이 유토피아라는 게 사실은 지구의 어떤 디스토피아를 외면한 상태에서 우리가 유지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지구를 직면하게 만드는 그런 관심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작에서는 릴리가 이 유토피아의 어떤 순리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올리브가 먼저 혼자서 지구에 가서 그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기 위해서 순례를 만든 거죠. 그런 답이 되셨을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한 분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 양팔을 번쩍 들고 계신 네. 네, 저는 박정민 배우님 보러 왔고요. 그 순례자들이 고맙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사랑에 빠져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박정민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그 진정한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해가지고. 너무 철학적인 질문. 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아까도 뭐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유토피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모두 안정된 어떤 상태를 가장 갈구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 너무 험난한 파도 안에서 살잖아요. 인간의 삶이라는 건 늘 굴곡이 져 있는 거니까. 그 순간에 이렇게 그 순간에도 함께 있으면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어떤 사람이 있거나 어떤 집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요즘 그걸 느끼는 게 이제 뭐 저에게는 가족이고 내 친구들하고 함께 있는 단 몇 시간이라도 그 시간만큼은 꽤 오랫동안 잃고 싶지 않은 시간인 것 같고 그 시간 동안 느끼는 내 감정이 사랑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작가님 혹시 가운데 손 흔드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작 팬인데요. 원작에서는 시초지가 지구라는 것도 초반부터 나오지 않고 왜 시초지라는 곳에 순례를 가야 하는지 약간 비밀을 파헤쳐가는 과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릴리와 올리브와의 관계 그리고 릴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가는 과정이 조금 반전 아닌 반전 요소? 좀 독자들을 화목하게 하는 요소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이제 초반부터 설명을 해주고 다소 그 부분은 조금 배제되었다라고 느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은 좀 아쉽진 않으셨는지 혹은 아쉽진 않고 좀 다른 시점으로 연출을 해서 재밌으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그건 매체가 달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쓸 때는 실제로 어떤 정보가 어느 시점에 공개가 되는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독자가 이 이야기를 읽어갈 때 전체 미스터리 과정을 조립해야 되는데 초반에는 어디까지 알 수 있고 중반에는 어디까지 풀리고 후반에 모든 진실이 다 짜맞춰지는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소설에서만 가능한 방식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렇게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같은 매체가 되면 일단 좀 캐릭터가 전면에 나가야 되고 이 소설을 쓸 때도 뭔가 사건이나 아이디어 중심인 소설이랑 캐릭터 중심인 소설이랑 쓰는 방식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애니메이션으로 옮기시는 과정에서 그 정보를 푸는 과정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셨겠다 싶기도 하고 저는 각본을 처음 받았을 때 뭐 야 이렇게 바꾸셨구나 하고 납득이 됐었어요. 네. 네, 또 질문을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배우님이 한번 선택해 주세요. 여기 왼쪽에 여섯 번째 줄에 네, 저 원작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그 원작의 마지막에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 라는 그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또 저 역시도 주변 친구들한테 문작을 좀 추천을 했을 때 가장 많이 감동을 받았다는 구절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되게 울컥하고 좀 이상한 감정을 느꼈는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건지 그렇게 들게 만든 작가님은 그 구절을 쓰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SF나 판타지를 읽으면 인물들이 막 떠나잖아요. 설란 작가님 말한 것처럼 되게 뭐 그렇게 좋은 세계가 아니지만 나를 놔두고 간다는 느낌을 좀 받지 않나요? 뭔가 나는 여기 남아 있는데 혼자서 막 모험을 떠나버리고 좋은 세계로 가버리고 근데 그게 다 재밌긴 하지만 뭔가 덮고 났을 때 내가 이 이야기를 읽는 동안은 현실 도피를 할 수 있었고 이야기 속에 푹 빠질 수 있었는데 나만 남겨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이야기를 쓸 때는 독자가 이야기를 딱 덮고 났을 때 그렇게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뭔가 좀 남겨지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그래도 살아갈 만한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쓸 때도 이야기가 이제 신뢰를 지구에 보내고 유토피아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유토피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쓰는 나와 독자를 위해서도 누군가는 지구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무의식적인 갈망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사실 그건 이런 이야기를 읽는 독자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정서적인 분명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쓰세요? 근데 이게 약간 쓸 때는 잘 무의식 중에 있어서 이제 정리가 보기에 안 되다가 보니까 네, 다 쓰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기도 하고 뭐 나중에 사후적으로 좀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너무 멋진 답변인데. 이 답변이 감동을 배로 만들어요 네. 지금. 와. 네. 역시.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아서 제가 몇 분 더 한번 할게요. 지금 딱 전 가운데 손 들어주신 하얀색 옷 입으신 네. 납니다. 네, 저 오늘 친구 따라서 갑자기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정보가 별로 없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제목은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인데 그럼 왜 돌아오는 사람은 왜 돌아오는지가 궁금했고요. 일단 릴리라는 인물이 굉장히 똑똑하고 과학을 되게 잘하는 인물인데 결국에는 그 유토피아의 마을이라는 곳이 다 릴리의 복제품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구에 갔다가 올 만큼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한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또 가지 않는지 그 사람들은 그럼 지구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럼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다시 잃어버리게 되는 건지 약간 이런 점이 좀 궁금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쓸 때 저 자신에게 물어봤던 건 나라면 지구에 남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구에 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쓸 때 항상 어떤 인물들이 저보다 좀 더 앞서 나가고 행동을 많이 하고 좀 더 급진적인 그런 캐릭터들인 경우가 많은데 저 본인은 항상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나라면 그런 선택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캐릭터들 주로 쓰거든요. 근데 유토피아가 있고 디스토피아가 있으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유토피아에 남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뭐 영화만 보셨으면 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린 그 마을은 그렇게 막 격동적인 그런 감정이 없어도 어쨌든 행복한 곳이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갖고 있는 어떤 결함들을 결함으로 보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땐 분명 행복하겠죠.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기본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기본이 아닌 선택을 하는가, 이게 이제 이야기의 질문이었던 거죠. 다 배우님 같은 사람 아니었을까요? 힘든 게 너무 싫은 사람. 저도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순례자였다면 난 돌아올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 공동체라는 거, 그런 유토피아에서 보여준 모습은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결국에 나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그 안에서 결국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과 내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표정을 지어도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차이를 어느 순간 느낄 때부터 저는 그 사람의 고독과 외로움이 시작된다고 보고, 그럼 이제 그게 유토피아의 균열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유토피아는 그래서 없을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런 뭔가 완벽한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들까지 안전한 곳이 디스토피아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후자를 좀 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그래서 저기 뭐야, 무슨 도서관 뒤에서 울고 있는 남자 있잖아요. 그 원작에서 네. 그 사람이 이 소설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걸 다 알고도 이곳에 왔는데 너무 외로울 것 같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너무 비극적이더라고요. 네, 저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했던 게 이 유토피아라는 공간이 완전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 존재들을 키우는 온실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그 SF든 드라마든 유토피아 같은 공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유토피아가 존재할 수 없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해체되는데 그러면 그런 공간이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나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편안한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나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곳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도 그 환대의 경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다른 곳에 갔을 때 그 기억이 나에게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내가 살아가게 하고 뭔가 싸울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유토피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 시간상 마지막 한 분의 질문을 받고 끝내볼 건데 작가님이 마지막 한 분만 딱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작을 모르고 영화를 봤는데요. 그 정민 배우님도 그러셨고 작가님도 그러셨고 원작에서만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영화에서는 많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랑 배우님이 보시기에는 영화에서 이 부분 참 좋았다 라는 그 장면이 있었으면 공개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다 하는 것도 배우님이랑 작가님 이렇게 의견 주시면은 좀 더 제가 원작을 더 읽고 싶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좋았던 거는 그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을 좀 폭넓게 해석하잖아요, 영화에서는. 제가 사실 이 원작을 쓸 때는 그냥 그 정말 사랑에 빠진 두 사람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좀 많았는데, 영화에서는 그게 꼭 사람이 아니어도 뭐 강아지 한 마리일 수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아쉬웠던 거는 뭐 장면 하나보다는 뭔가 이렇게 정보를 푸는 타이밍 같은 게 약간 뭐 근데 소설이랑 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어떤 특정 장면이 아쉽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보를 푸는 과정에서의 어떤 서스펜스 이런 거는 이제 소설이 조금 더 재밌게 살리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그 아까 초반에 얘기했는데 그 소피라는 인물의 어떤 감정들, 그 얼굴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소설 안에서는 사실상 그냥 수동적인 사실 안 나오는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소피라는 인물이. 네,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주인공이 되어서 이 극을 끌고 나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아쉽다기보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가 아니라 이 작품이 만약에 나중에 그 영화로 만들어진다거나 또 한 번 했을 때는 저는 올리브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번 만들어지는 것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에는 릴리와 올리브와 데이지가 시간 간격이 좀 있잖아요. 그 둘이 만나는 사이가 아닌데, 그래서 이 올리브라는 인물을 중점으로 갔을 때는 또 어떤 분위기의 영화가 나올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소설하고 영화가 많이 이제 애니메이션이 좀 달랐던 것 중에 제가 이 인물은 나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조금 없어졌네 하는 인물이 델피예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굉장히 그 주동적, 그러니까 능동적인 인물이거든요. 이 싸움을 같이 저기 올리브와 해 나가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이 없이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인물로 좀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데이지 처음에 그 무슨 메트로 카페인가 뭐 거기 갔을 때 그 아저씨들한테 두드려 맞는데 갑자기 여자가 나타나잖아요. 델피가 나타났구나 해서 델피다 했는데 갑자기 저 녀석을 경찰에 신고하면 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뭐지 저 사람 뭐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나중에 그 피아노 치는 분으로 나오더라.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에서 좀 꽉 닫힌 결말이어서 좋았어요. 해피엔딩으로 완전히 끝나서 좀 행복했던 점이 있었고, 이것도 이제 원작을 읽으시면 뭐 원작도 좋은 결말이지만 이게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인 것 같고, 이제 슬슬 이제 GV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저희가 감정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유토피아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런 우리가 공동체적인 안전한 곳에 속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편안해할 때를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느끼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삶의 어떤 순간을 유토피아로 느꼈길래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꾸기 시작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모순적이지만 그 약간 제가 기괴하다고 말하긴 했지만 어떠한 작품을 함께 볼 때, 영화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그곳에서 전해주는 감정의 결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서는 우리는 안정적으로 다 같은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인간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그거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게 우리 삶에 되게 작게 생겨나는 유토피아 같다는 느낌이 꽤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되게 저는 굉장히 많은 긴장을 했지만 결국에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도 다 같이 편안함을 느끼셨다면 이것도 우리의 또 하나의 좀 유토피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GV를 함께 해주신 두 분의 마지막 소감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배우님 먼저 어떠셨는지? 네. 뭐 이게 중간에 이야기 나올 줄 알고 제가 살짝 숨겨놨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거 더빙한 배우들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내가 연기한 거에 더빙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이 그려놓은 거에 더빙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 커트 길이수도 맞춰야 되고 여러모로 힘든데, 사실 그 나이가 좀 어린 배우들이 이렇게 더빙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어려웠을 텐데 참 고생이 많았고 또 책임감 있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주변에다 이런 좋은 배우들이 이 영화에 참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많은 분들께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일날 늦은 저녁에 이렇게 극장을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은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거의 후반부에 이제 소식을 듣고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어떤 작은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되게 마음 많이 보태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의 집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생긴 건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건지 그리고 갑자기 뿅 하고 등장했는데 저는 나중에 들어보니까 집을 치트키인 분들이 두 분이나 갑자기 함께 하신다고 해서 저는 그냥 가만히 가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와보니까 되게 편안하고 또 두 분이 얘기를 듣는 저도 되게 재밌고 또 들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집중해서 휴대폰을 다들 들고 계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오늘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오늘 지부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퇴장은 스크린 바라보시고 오른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퇴장 부탁드릴게요.